안녕하세요. 스마트투의 김학용 소장입니다. 1부와 2부를 통해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과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론하고 여러 가지 위기 리스크, 기회까지 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입지를 갖고 좀 한번 쫙 마무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묻는 건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래서 어디?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마 1부, 2부를 다 보시고서 이 3부를 보시는 분은 제가 이 예정지 얘기하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를 아마 알으셨을 거예요. 그럼요. 리스크들을 내가 온전히 인지하고 있고 기간적인 부분들도 알고 있고 법정 요건들을 체크해야지 우리가 예정지를 갈 수 있는지를 앞선 1부랑 2부 영상들 안 보신 분들은 그거 보시고서 이 3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된다고 제가 단언은 하진 못하겠지만 이번에 되든 아니면 결국은 될 것 같다라고 싶은 데들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요. 2021년도 9월 23일자로 발표됐었다. 9월 23일자. 그래서 그러네요. 이때 기준으로 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 이후로 지어진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안 나온다 이야기도 해드렸었고요. 그렇습니다. 이 날짜가 정말 중요하다. 1부랑 2부를 다 봤으면 이제 드디어 이게 보이는 거죠. 그때 당시 6대 완화책 적용해가지고 완화했었던 부분들 후보지를 드디어 진행하는데 이 후보지 공모 마감은 10월 29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첫 번째, 그때 법정 요건들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법정 요건 충족한다 해서 다 가는 건 아니란 얘기 있었었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현 시장님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라는 스탠스로 가다 보니까 주민 동의율 30% 이상을 못 모았다라고 하면 애초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정지라고 말하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법정 요건은 맞춘 것 같은데요 해서 제가 검색해 봤어요. 맞춘 것 같아. 그 다음으로 물어보는 게 이번에 동의율 걷어가지고 신청했나요? 라고 하니까 그게 아무도 안 걷어서 좀 조용히 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10월 29일까지 마감이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도 동의율이 30%가 안 거쳐졌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 예정지 얘기 나오는 데들 보면 이미 30% 넘겨서 접수는 했지만 더 모으고 있다 막 이런 데들도 많은데 아직도 얘기도 안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 아무리 동의율을 모았다 해도 필수 항목들을 맞춰야 된다. 전체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를 충족해야 되는 거고 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 항목들 연면적,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렇죠.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 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감정 항목이 있다는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축 빌라가 많으면 어렵다. 신축 빌라가 많으면 노후도를 깎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신축 빌라 많은 부분들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설령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재척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으니까 둘러싸여져 있는 구축 빌라 있는 애들도 사실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얘기 나오는 곳들은 정말 많아요. 보도문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월 중에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던 거죠. 그렇죠. 강남 쪽을 제외하고서 놓고 본다 한다 하더라도 서울 각 구별로 하나에서 많아야 2개 정도밖에 안 돌아간다는 것이죠. 도봉구에 5개 지정해야겠어요. 이럴까요? 안 그러겠죠. 그냥 골고루 지정하려고 하겠죠. 법정 요건을 지금 아슬아슬하게 충족했다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지역 내에서 압도적으로 맞춘 데가 있고 그러니까 조건이 진짜 딱 부합하는 데요. 완벽하게 부합하는 데가 있겠죠. 얘는 좀 애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얘는 떨어지면서 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렇죠. 더러운 세상에서 주민 위지가 높고 노후도를 맞췄다 하더라도 얘가 명확하게 된다라고 확답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 때 다 떨어졌었던 데 중 하나가 바로 도시재생 지역이에요. 전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역점 사업이기도 했고요. 재개발 해제 지역들 주민들 막 그렇게 전면 철거 방식이 답이 아니다. 살기 좋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막 쏟아부어서 했지만 사실 비판받는 거는 벽 하나 칠해주는 사업 아니냐. 그 벽화 사업을 하셨던 분들만 살기 좋아졌죠.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주 요건이 개선된 건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막 사업지별로 어디는 2천억,
어디는 1,000억 막 이런 식으로 막 쏟아 부었거든요. 네. 이게 매몰 비용을 서울시가 네. 감당할 수가 있느냐. 결국은 시장님은 바뀌었지만 공무원들은 그대로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내가 이거 사업을 집행했는데 1,000억 안녕 하면서 우리 바로 할 수 있어 라고 하기가 좀 껄끄러웠던 부분들도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도시재생으로 갔었던 데들은 뭐 공공재개발에서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도시재생 사업으로 갔었던 데들도 이번에 민간 재개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으냐? 바로 창신숭인 뉴타운입니다. 뉴타운 1호 해제 지역. 네, 1호 해제 지역. 의미가 있죠. 네, 아주 정확합니다. 1호 해제 지역이기도 하고 도시재생 사업 1호 사업지이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2003년도 때 그때 당시 금융위기의 여파로 사업성 안 좋아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 해제 동의를 그때 50% 모아가지고 해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해제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이게 잘못 생각한 거였던 거죠. 도시재생하면 좀 좋아지나 했더니 뭐 좋아지지도 않고 삶의 질은 뭐 개선된 것도 없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우리 재개발 뉴타운에 대해서 스터디가 잘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 당시에 또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 잘 나갔던 왕십리, 그쵸. 기름 뉴타운 별 재미없었고, 은평 뉴타운마저도 초반에는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말이 많이 나오는 데가 바로 창신숭인인데, 이곳을 제가 왜 주목해야 되는지 네. 쭉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창신숭인 자체는 히스토리가 되게 깊어요. 종로구에서도 대표적인 산동네, 판자촌, 전후에도 정말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 여기가 저도 몰랐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채석장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산이 있었으니까 산이 있는 곳은 다 채석장이었다고 봐도 되죠. 네. 그냥 산도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네. 그냥 막 절벽들이 네네.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뭔가 우리가 일반적인 산동네와 다르게 네. 야 저기는 어떻게 가지 싶은 지형들도 존재하고. 창신동 가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제 블로그에 가면 창신동 사진들도 수천 장 있어요. 그 4대 성곽 있잖아요. 네. 4대문 안에 성곽이 있어갖고 이쪽에 이제 동대문 쪽에 있는 거라서 그 성곽길 따라 쭉 올라가게 되면 맞아요. 이제 해화동까지 갈 수 있거든요. 네. 그 라인이 이 4대문 성곽 중에서는 제일 아름다워요. 빠숑님이 봤었을 때는 네. 지금 창신동, 숭인동 분위기는 좀 어떤 거 같으세요? 딱 지금 현황이. 다세대 빌라 단독 밀집 지역인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거기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하러 가요. 한번 1시간 걷고 나면은 네. 다른 데 걷는 것보다 확실히 운동이 많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해제됐었던 이유 중에는 사실 또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북측은 주거지역이지만 네. 창신숭인 남측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거든요. 동대문 주변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상권이죠. 최고의 지금도. 여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중 하나는 네. 지금 재개발 카드를 다시 꺼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본적인 이유. 네. 도심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자가 제1원칙이잖아요. 구별로 하나씩은 할 거다. 네. 라는 게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노후도 맞다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도봉구에 막 지정됐었을 때 도봉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가 클까요? 아니면 마포, 용산 이런 데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클까요? 출퇴근하실 분들이 좀 외지에서 본다 하더라도 너무 먼 곳보다는 좀 도심지에 가까워해서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상기 신도시도 원래 딱 지정했었을 때 서울과 가까우니까 기대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택지 지정했었을 때 서울과 너무 멀리 떨어진대 하니까 사람들도 시큰둥한 반응 보이고 그런 것처럼 그렇죠.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와 여기 기대해보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데를 지정해주지 네. 뜬금없는 데를 지정하지 않을 거란 거죠. 그렇죠. 창신숭인 위치가 어떠냐 보시면 사실 상업지역들이 쫙 있는 우리 CBD가 존재하게 되고 핑크색이네요. 그쵸. 그 바로 위로 네. 우리 창신숭인 뉴타운 지금 이번에 얘기 나오는 곳들이 있어요. 네. 경이용자이가 왜 비싼지 사람들이 위문을 갖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마포랑 성동이 한강변이고 여기가 뭐 강남 접근성도 좋고 여의도 접근성도 좋고 그런데 경이용자이가 왜 마포 성동 못지않게 비싸지? 오히려 더 비싸지? 네. 라고도 하는데 이유는 딱 간명하죠. 종로 쪽에 일자리가 있는 분들이 가장 가까운 신축 아파트가 돈이문 뉴타운으로 된 경이용자이가 유일무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입지에서 봤었을 때는 창신승인 뉴타운도 정말 가깝다. 시장님이 봤었을 때 시청이랑 가깝잖아요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많이 보이는데 네. 좀 안타깝다.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또 주민들의 열망도 높고. 아마 그 시장님 청사 있잖아요. 네. 시장님 그 주무시는 데가 저근처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너무 좋다는 거죠. 이 네. 창신숭인이 개발이 되었었을 때 업무 지역들을 싹 다 가져갈 수 있고 광화문부터 해서 시청 여기 동대문 상권이니 다 장난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아파트만 들어선다라고 하면 진짜 제2의 경희궁자리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아무도 부정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가격대들을 봤었을 때 주변에 있는 주거 지역들이 다 비싸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 창신숭인 뉴타운이 되기만 하면 정말 최고의 주거지가 될 거라는 거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시장님이 뭔가 지정을 하려 했었을 때 지정을 해서 효과가 있는 데들을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효과가 있는 데들이 바로 창신숭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입지적으로 봤었을 때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일단 우수하다. 기본적으로 이 창신숭인 뉴타운 자체는 한 2003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오다가 2007년도에 지정이 됐었어요. 네. 하지만 2013년도에 해제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1호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정이 됐었었죠. 처음에 구역은 정말 넓었어요. 여기는 이제 또 상업지역이잖아요. 독자적으로 상업지다 보니까 네. 그냥 잘 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평당 1억이 넘어가거든요. 상업적이니까. 그쵸, 상업지역이니까. 또 이쪽 밑에 쪽은 평지잖아 또. 그쵸. 네, 위에는 산이지만. 그렇죠. 여기 위로 가면 막 산이 막 경사가 심하지만 네. 여기도 막 숭인동도 위쪽 네. 가면 산이지만 여기는 또 평지고 그렇죠. 청계천이 바로 앞이고 교통도 좋고 상권도 워낙 상권도 좋고 뭐. 잘 되어 있고 네, 맞아요. 지금도 뭐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상업지다. 네. 이거 하나로 끝나서 여기는 그냥 잘 나가고 있고 여기 위쪽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뉴타운 다시 추진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보면 여기가 1,000억 넘게 썼거든요. 문제는 사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말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던 게 제일 중요한 노후도란 얘기했잖아요. 노후도가 엄청 잘 충족되어 있어요. 지금도 노후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네. 이 창신동이거든요. 근데 여기 중에서도 아이러니한 게 중간중간 파란색들 있잖아요. 네. 노후도가 맞춰져 있었었는데 그 도시재생 한다면서 중간중간에 신축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창신숭인을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선 네. 첫 번째가 이 길이 너무 좁아요. 차도 못 들어가는 길. 오토바이도 못 갈 것 같은데. 그렇죠. 이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인 거죠. 아, 진짜 이거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갑자기 생기네요. 네. 이거 어떻게 배달할 것인가? 왜냐면은 차 못 들어가니까 들고 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불나는 곳들 때 소방도로도 없고 큰일 났네요, 진짜 저기는. 어떻게 보면.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뭐 당위성도 되긴 하고 주민들의 열망도 높기도 하지만 이번에 뭐 제가 창신숭인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번에 100%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이번에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공모 사업을 매년 한다라고는 했거든요. 물론 다음 서울시장님이 누가 되냐에 따라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재개발 예정지들 가장 문제점은 바로 신축 빌라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데에서 빌라 지어서 분양하는 것보다 재개발 예정지다라고 하면서 뭐 입주권 나온다라고 분양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높거든요. 일단 그렇죠, 있어 보이죠. 네. 제가 재개발 전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신축 빌라들이 노후도를 깎아먹잖아요. 재개발을 안 되게 만드는 주체인데 또 그 사람들이 재개발도 끼워 팔면서 얘기를 해서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신축 행위를 하기가 창신숭이는 어렵다는 거죠. 차도 가기 힘든데 뭐 그 골조를 나르고 막 건설 장비들이 오가고 그러는 거는 솔직히 어렵다라는 거죠. 네. 이번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노후도가 깨질 걱정을 할 일은 거의 없다. 네. 주민 위지들도 여기가 아주 높아요. 이번에 민간 재개발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드디어 이게 길이다. 도시재생 사업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데가 바로 이 창신숭인인 곳이에요. 여기도 이제 길이 열리겠다. 네. 지금 동의호를 걷고 있는 데들이 바로 어디냐? 이 지역들이에요. 창신숭인 뉴타운이 그때 엄청나게 넓었었잖아요. 그렇죠. 넓은 지역들 중에서 아까 말했었던 상업 지역들은 솔직히
독자적으로도 워낙 가치가 높은 지역이니까 네네. 여기는 일단은 배제를 하고 여기 창신동에서도 우리가 위쪽 정확한 면적은 아니고 실질적인 거는 고시가 나봐야 알겠지만 범위를 잡아서 지금 동의율을 걷어서 지원을 했고요. 숭인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어요. 여기 밑에 쪽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갔고 위쪽으로 해가지고 동의서를 걷어서 창신동과 숭인동이 각각 지원을 했다. 동의율 30% 이상 모아서 간 데는 여기가 아니다. 저번에도 부동산 플래닝 얘기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창신 숭인이 이렇게 쭉 있게 되는데 저번에도 얘기해드렸던 게 바로 탐색 누르면 자, 이 노후도가 이렇게 뜬다는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제가 뭘 얘기했었었냐? 네. 오히려 신축 위주로 보자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법정 요건이 19년 차 이내 20년부터 노후도를 충족한 걸로 보기 때문에 19년 차 이내는 도정법상은 다 신축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현황이 이렇구나. 창신동 이렇고 숭인동 이렇고. 그러니까 이제 밑쪽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신축들도 좀 군데군데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정된 애들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적도를 보게 되면 야 여기는 진짜 상업지. 여긴 해제됐어도 그냥 엄청 비쌉니다. 여기 위치에 따라서 평당 8천에서 심한 데는 뭐 1억도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역세권이잖아요. 역세권. 그렇죠. 역세권의 상업지. 바로 밑이 그냥 DDP잖아요. 워낙 잘 나가는 곳이죠. 구에서 하나씩이라고 했었을 때 종로구를 보면 범위가 이런데 종로구 대부분이 상업 지역들이거든요. 그렇죠. 종로 자체가 상업 지역이니까. 네, 그러면 종로구니까. 네. 여기서 딱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위로는 산이고 여기는 상업지고 네. 뭐 여기 돈이문 뉴타운 이미 개발이 됐고 종로구에서 할 만한 데가 또 어딨냐 라고 하면 창신숭인 말고는 눈에 띄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뉴타운을 정했던 것들도 거기만 가능하니까 교남 뉴타운, 창인수인 뉴타운 이거 했었죠. 재개발 예정지 말 나오는 데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마포 쪽으로 간다 뭐 아니면 뭐 용산 쪽도 말 나오는 데들은 많고 법정 요건들을 충족한 데들도 있긴 해요. 네. 근데 사실 후보지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서울역 인근에 해서 우리도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서계동, 청파동, 노후도가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지만 파란. 효창동 해가지고 네. 좀 여기가 법정 요건에 아슬아슬하게 충족했다 한다 하더라도 후보지들이 너무 많죠. 그럼 어디가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고 마포도 지금 예정지 얘기 나온 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번에 떨어지면 노후도가 작살날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된다 하더라도 얘가 될지 제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용산에서 얘기 나오는 후보지가 뭐 한 서너 군데 있다. 그럼 그 중에서 찍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여기 창신숭인 말고 할 만한 데들도 없고 종로구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상징성도 있고 주민들 열의도 높고 네. 노후도도 맞고 네. 설령 이번에 떨어져도 다음 연도에 가려 했었을 때도 기회가 또 있다. 왜냐하면 노후도가 깨지기 어렵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또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조화설리 인가로부터가 이게 완공까지 갈 때가 한 8년에서 10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8년 10년 걸리죠. 정비구역 지정 이번에 돼서 이 동의율 그래도 75% 모으는데도 아마 좀 몇 년 걸릴 거고 애초에 정식 지정 자체도 한 2년 걸린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입주까지 빨라야 15년이라는 것도 생각해 두셔라. 창신숭인 같은 경우는 종부세랑 소득세는 인별과세라서 자녀한테 사주면 미성년자라더라도 상관없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녀가 세대분리, 독립세대 요건 만 30세 소득 혼인 셋 중 하나에서 별도의 주거공간 갖추면 뭐 1세대 1주택자니까 이렇게 예정지 같은 경우는 자녀한테 사주면 정말 좋다. 2번 창신숭인 뉴타운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지금 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집을 추가적으로 아무리 적은 거라 하더라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한테 초기 단계 때 어떻게 보면 극초기 구역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지역을 뭐 주니어라든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사게 해주는 것들도 뭐 성인 자녀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추천해줄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좀 완벽한 솔루션을 만들어주셨네요. 네. 뭐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예정지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를 아마 1, 2, 3편을 다 보면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법정 요건을 맞췄다 하더라도 변수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구에서 한두 개라는 게 얼마나 크리티컬한지를
이번 영상 통해서 잘 알아두시고 창신숭인이 아닌 다른 재결 지역을 가려고 했었을 때 이 정도까지를 검토를 해야지 예정지를 할 수 있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데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야, 이번 3부작 통해서 진짜 저도 많이 배웠었고요. 예정지에 대한 기회와 위기를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간택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확 바뀌기도 하고, 정비 사업이 재생 사업이 됐다가 또 정비 사업으로 또 바뀌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장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리스크가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향후에 노후도가 깨지기가 좀 어려운 것들까지 또 파악하는 좀 그런 것들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올 때마다 좀 경종을 넣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을 검색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나올 겁니다. 다 좋은 콘텐츠들이니까 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